2010년 충북 청주에 살고 있었던 10대 16살 미성년자 강군이 있습니다. 강군은 학교 친구들에게 소위 학교폭력을 당하곤 했었는데 이때마다 힘들어하던 강군에게 힘이 돼주던 또 다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킥 서비스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학교 친구 김군과 이군. 이 세 친구는요, 우리 지금부터 힘을 합치자. 우리 맞아도 같이 맞고 때려도 같이 때리고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고 도원결의 하자. 유비, 장비, 관우가 복사꽃 아래서 도원결의를 맺은 것처럼 이 세 친구 또한 평생 의리를 맹세했습니다. 그렇게 4년이 흐른 2014년 초 20살이 된 이들은 병원에 누워 있었는데요. 강군이 죽으려고 극단적인 선택하려는 걸 막으려다가 김군과 이군이 차에 치인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강군은 너무 미안하잖아요. 자기 때문에 두 친구들이 죽을 뻔했으니까. 미안해, 나 때문에. 자기를 구하기 위해 차도로 뛰어든 친구들을 보고 강군은 잊고 있었던 그날의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그렇게 세 친구는 다시 한번 우정의 맹세를 했어요. 세 친구는 함께 퀵서비스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 서로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어요. 이 강군은요, 일명 짠돌이였습니다. 일 정말 열심히 하고 허튼 돈 안 쓰려고 하고 알뜰살뜰 돈 모으려고 하고 일도 같이 하고 함께 살기까지 하니 자기들끼리는 하나의 비밀도 없었는데요. 그런데 병원에 입원했던 김군, 이군이 퇴원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김군이 우연히 수상한 모습의 강군을 목격하게 됩니다. 아직 일하는 중이라던 강군이 평소와 다르게 옷까지 쫙 차려입고 누군가의 차를 타고 이동하는 걸 본 거예요. 쟤 쫙 빼입고 어디 가는 거야? 이때 김군은 애써 찜찜한 마음을 모른 척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웬걸? 집에 먼저 와있던 이군이 김군을 딱 보더니 뭔가 후루룩 숨기는 거예요. 아니, 낮에 강군도 그렇고 이번에는 이군까지 이것들이 지금 뭐하는 거야? 여기서 김군이 터진 거예요. 아씨, 뒤에 뭔데? 뭘 숨기는 건데? 야, 나와봐. 이군이 뒤에 숨기고 있던 건 하나의 가방이었습니다. 그 가방을 딱 열었더니 거기에서 돈 뭉치가, 야, 이거 다 뭐냐? 갑자기 돈가방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을 리도 없고 그 정체가 궁금한데 이군이 집에 들어온 건 바로 10분 전이었습니다. 이들이요, 원룸에 살고 있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딱 누워있다가 고개를 쓱 돌렸는데 집안 구석지에 가방 하나가 찡박혀있네. 저 가방 뭐야? 그래서 그 가방을 꺼내 딱 열어봤는데 세상에나 마상에나 돈 뭉치가 너무 큰 돈이 들어있으니까 순간 겁부터 났었다는 이씨. 당황하고 있는 그 순간 김군이 이어서 들어왔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돈의 주인은 누구인 걸까? 김군도 아니고 처음 발견한 이군도 아니면 남은 사람은 강군뿐인데 걔가 어디서 이런 큰 돈이 났지? 그 구두쇠가 요새 들어 옷을 많이 사질 않나? 요새 들어 밤에 맨날 늦게 들어오질 않나? 방금도 자기한테 일한다고 해놓고 옷 쫙 빼입고 누군가의 차를 타고 이동하고 집 안에 감춰둔 돈가방까지. 이 일은 절친한 세 사람 사이에 갈등을 발화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이 김군과 이군은 너무 찜찜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강군의 뒤를 밟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웬걸, 이 짠돌이 자식이 여자 한 명이랑 같이 고급 술집에 들어가네. 아씨, 여기 술값 장난 아닐 텐데. 얘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리고 저 여자는 뭐야? 강군 옆에 있었던 여자 얼굴을 잘 보니 뭐야, 저번에 나랑 이군을 차로 친 그 여자잖아. 김군과 이군을 차로 쳤던 교통사고 가해자랑 내 친구 강군이랑 같이 웃으면서 술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가해자가 왜 피해자를 만나지? 그것도 술집에서? 이거 뭔가 있다. 도대체 강군은 왜
자기 친구를 차로 친 교통사고 가해자 여자와 함께 있었던 걸까요? 이 사건은 교통사고 직후로 돌아갑니다. 가해자인 정여인이 사고가 난 다음날 병원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들을 만나기 전 강 씨를 먼저 만난 겁니다. 이때 정여인은요,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남자들이 쳐들어온 거니까 열이 받아가지고 지금 누구 인생 망치려고 작정했어요? 니네들 잘 공갈단이지? 경찰서 갑시다. 그냥 싹 다 쳐넣어버리려니까 경찰서 가자고. 법이 판단해 주겠지. 정여인은 순식간에 교통사고 가해자가 된 자신의 처지가 무서우면서도 억울했습니다. 이에 막 퍼붓는데 그때 강씨가 이런저런 사정 얘기를 한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책임 묻지 않을 테니까 그냥 가세요. 다 저 때문에 친구들도 다쳤고 당신도 곤란해진 거고 정말 미안합니다. 다 제 잘못이에요. 저 더는 떨어질 데도 없어요. 내 목숨 버리려다가 그러다가 잊고 난 거예요. 저 친구들은 아무 잘못도 없어요. 더 이상 나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피해 끼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죽었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따지러 왔다가 정여인도 좀 마음이 약해진 거예요. 아니에요. 저도 잘못했는데요, 뭐. 오히려 강씨의 얘기를 듣고 정여인이 강씨를 위로해주게 됐고, 그러면서 사건은 잘 마무리가 됐고, 거기다 둘이 서로 눈까지 맞은 거예요. 그럼 돈은? 집에 있던 그 큰 돈가방은 뭘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강구는 그거 정여인이 준 거야. 너네 병원비 하라고. 정여인과 만나는 거 털어놓는 날 너희한테 주려고 했어.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야, 저 여자가 미쳤냐? 그때 교통사고 신고도 안 했는데 돈을 그냥 너한테 그렇게 줬다고? 아우, 착한 사람이라 그래. 내 사정 알고 모른 척 할 수 없다면서 굳이 주더라고. 아니, 정여인 입장에서는 책임 물지 않겠다고 하면서 좀 그런 안타까운 얘기를 하니까 그냥 덮기는 좀 미안하고 해서 아니라고, 이거라도 받으라고 친구 병원비로 쓰라고 줬던 거예요. 이 강씨 입장에서는 친구들이 자기 때문에 다쳐 누워있는데 자신은 연애를 시작했다는 것이 미안했습니다. 더구나 친구들을 다치게 한 가해 운전자를 만난다는 사실을 더더욱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됐던 거죠. 둘의 관계를 감추고 있다 보니 그녀가 준 돈도 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김군과 이군, 모든 오해가 풀렸고 모든 걸 용서했습니다. 야, 어찌됐든 연애 축하한다. 그런데 며칠 후 술을 한 잔 걸치고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가던 강군이 골목을 달려오던 차에 부딪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이 소식에 여자친구인 정여인 놀래가지고 병원으로 달려왔는데 아니, 친구인 이군이 막아서는 거예요. 그리곤 하는 소리가 지금 강군이 휴식이 필요해서 나중에 다시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확인할 게 하나 있는데 이상하게도 이 사건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여인은 돌연 병원에 입원해 있는 강군에게 그것도 문자로 이별을 고합니다. 우리 헤어져. 너무 허무하게 끝난 사랑에 마음의 상처가 컸던 걸까요? 2015년 10월 말 강군은 병원에서 내내 마음고생을 하더니 퇴원 후 돌연 사라졌습니다. 강군은 어느 날 갑자기 자취를 감추고는 7개월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획된 가출로 보기엔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어요. 바로 강군의 통장이 그대로 집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군의 소식이 의외의 곳에서 들려옵니다. 2015년 5월 10일 강원도 강릉의 한 야산에서 강군이 시신으로 발견이 된 건데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사건인 걸까요? 누가 그를 죽이고 산속에 유기까지 한 걸까? 경찰은 곧바로 범인을 잡아들였습니다. 범인은 다름 아닌 절친한 친구 김군과 이군이었는데요. 참, 이 기막힌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그들 사이에 갈등이 깊어진 건 앞서 말씀드렸던 강군이 술을 먹고 집으로 가다 교통사고를 당한 직후였습니다. 이 소식에 놀란 여자친구 정여인이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그런데 이때 친구 이씨가 막아선 거예요. 아, 강군이 지금 휴식이 필요해서 못 볼 것 같아요. 아, 그리고 한 가지 확인할 게 있는데 하면서 이씨가 하는 말이 강군한테 합의금을 얼마 줬냐고 묻는 겁니다. 강군한테 그때 합의금 얼마 줬었어요? 이군은 지금 정여인이 운전한 차에 치였던 자신의 교통사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이들 세 사람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의 사고는 고의였던 거예요. 강 씨가 다친 교통사고 또한 우연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합의금을 노리고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어요. 이때 합의금을 받게 되면 3명이 똑같이 정확히 3등분 하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정여인 차에 김군과 이군이 뛰어들었잖아요. 이때 정여인한테 사고 합의금을 강군이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이군과 김군이 이 합의금 금액을 의심하게 된 겁니다. 저 새끼 저거 그때 돈 더 받았어. 돈 더 있다니까? 그래서 병원에 온 정여인한테 다짜고짜 그때 사고 얘기를 꺼내면서 합의금 얼마 줬냐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10월 24일 새벽 2시쯤 강군이 퇴원하자마자 이 둘은 거주하고 있던 원룸에서 강군을 향해 무차별적인 폭력을 써대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합의금 더 받았잖아. 우리가 모를 것 같아? 야, 돈 내놔. 네가 어떻게 우리 속이냐? 이 말에 강군 또한 무슨 돈 없어. 참나. 앞에선 의형제 어쩌네 하더니 뒤에선 의심이 나오고 니들 진짜 가증스럽다. 그러면서 말싸움이 시작됐고 결국 몸싸움으로까지 이어진 겁니다. 점점 흥분하기 시작한 김군. 참다 못해 둔기를 들고 강군을 내려치기 시작했고 그 자리에서 강군 사망을 한 겁니다. 이 합의금 돈 관리를 강군이 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별 의심이 없었는데 3-4차례 보험 사기 범행이 이뤄지면서 점점 강군이 지가 더 돈을 많이 가지려고 우리한테 합의금 얼마 받았다고 그 금액을 거짓말로 더 적게 얘기하고 우리한테도 돈을 더 적게 주고 있구나 불만, 의심을 하기 시작했고 결국 살인으로까지 이어진 겁니다. 친구의 마지막 순간에도 두 사람은 돈부터 챙겼습니다. 친구를 살해하고 빼앗은 돈은 고작 20만 원이 전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강군 통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비밀번호를 몰라. 그래서 통장 안에 있던 돈은 찾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사건이 드러나게 된 건 이 강군의 여자친구 정여인 때문이었습니다. 정여인은 내내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친구가 교통사고 당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확인할 게 있다면서 자기가 전에 냈던 교통사고 합의금 얘기를 하니까 거기다 얼마 안 가 강군까지 실종이 됐다네. 거기에서 뭔가 이상하다 생각이 돼서 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 모든 걸 듣고 김군과 이군을 의심해 미행하고 따라 붙었던 거예요. 사건의 그날 강군을 살해한 김군과 이군은 아씨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친구 2명을 더 부릅니다. 그래서 4명이 차에 강군의 시신을 싣고 강원도의 한 야산으로 가요. 그리고 안매장을 한 거예요. 2014년 10월 24일 새벽에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친구를 죽인 후 이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평소처럼 생활했습니다. 11월, 12월 다 겨울이잖아요.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해가 바뀌고 3월, 4월, 5월 여름이네. 아, 여름이 오면 시신 썩는 냄새도 날 거고 이거 괜히 시신 발견되는 거 아니야? 걱정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2015년 5월 5일 그것도 어린이날 김군, 이군 그리고 다른 친구 1명 더 해서 또다시 시신 유기한 장소에 간 겁니다. 시신을 다시 찾아내서 아예 불태워버리려고 석유까지 다 챙겨서 간 거예요. 하지만 몇 개월이 흘렀잖아요.
아씨, 여기다 묻었었나? 아무리 찾아도 시신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못 태우고 그냥 내려와요. 하지만 5일 뒤 5월 10일 강군의 시신은 경찰의 눈에 먼저 발견됩니다. 그러면서 김군, 이군, 그리고 시신 주기를 도왔던 2명, 그리고 마지막 시신 태우려고 같이 또 현장에 갔었던 또 다른 친구 1명, 이렇게 총 5명이 체포가 됐습니다. 강군은요, 거의 7개월가량 연락이 끊긴 상태였어요. 하지만 평소에 자주 집을 비웠었다는 이유로 가족과 지인들은 크게 강군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칫 이 사건은 그냥 땅속에 묻힐 뻔했어요. 결국 재판에 넘겨진 직접 살인한 김군은 겁을 줘서 돈을 받아내려고 했지 살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군에게 징역 9년, 옆에서 같이 폭행하고 가담했던 이군은 7년, 그리고 나머지 6일을 도운 세 친구들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가지 증거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예상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이상 상해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다. 피고인들은 친구를 동원해 상해를 계획하거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상해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젊은 생명을 마감하게 됐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시신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게 사체를 유기한 점에 비춰보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절친한 친구를 죽이고 챙긴 돈은 고작 20만원이었습니다. 딱 20만원 정도의 우정이었던 걸까요? 그 시신을 죽이다 못해 불로 태우려고까지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기댈 곳이 서로밖에 없다던 끈끈한 우정을 보였던 세 친구가 보험 사기로 챙긴 합의금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 살인까지 저지른 세 남자의 비극으로 시작돼 비극으로 끝나버린 한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2016년 11월 3일 일본 도쿄도 나가노구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있었던 당시 24살 중국인 장거와 그녀의 동거인이었던 류신, 이 두 여성은요 모두 중국 산둥성 출신으로 같은 중학교를 다녔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친한 사이는 아니었고요. 그냥 각자 졸업한 후에 일본 유학에서 둘이 다시 만난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우연히 만났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너도 그 학교 출신이야? 나도 그 학교 출신이야. 우리 고향이 같네. 그러면서 급속도로 친해진 거예요. 여기서 류씨는 당시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대학에서 만난 같은 중국인 유학생 천스펑. 둘이 동거하다가 이 사건 당시 갓 헤어진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사귈 때도 엄청나게 집착을 해대더니 헤어지니까 이게 더 심해지네. 헤어진 그 순간부터 천스펑이 류신을 스토킹하기 시작하면서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맨날 집에 찾아와서 해코지를 해대니까 안 되겠다 생각한 류신은요, 절친이었던 장거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야, 나 천스펑 때문에 무서워서 집에 못 있겠어. 나 며칠 동안만 니네 집에서 너랑 같이 지내면 안 돼? 이에 장거는요, 친구가 힘들다는데 흔쾌히 들어와라, 우리 집에 있어라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렇게 류신과 장거 두 사람이 같이 살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류신이 친구 집으로 대피했어요. 스토커 천스펑, 이 짓을 그만뒀을까요? 아니요. 류신, 네가 친구 집에 있든 부모 집에 있든 난 상관없어. 난 널 괴롭히는 게 목적이니까. 장거 집까지 찾아내가지고 찾아오는 거예요. 야, 류신, 너 여기 있는 거 알아. 좋은 말로 할 때 문 열어. 행패를. 그러니까 안 되겠다 생각한 장거가 류신한테 그런 거예요. 야, 이 새끼 왜 이러냐. 경찰에 신고를 하자. 그런데 류신 말립니다.
안 돼. 신고하면 내가 니네 집에 불법으로 같이 지내고 있는 거 걸릴 거 아니야. 일본은요, 집에 계약자 이외에 다른 사람은 거주할 수가 없다고 해요. 이게 걸리면 처벌을 받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류신이 신고를 말린 거예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친구인 장거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 모든 상황을 자신의 어머니한테 얘기를 합니다. 엄마, 집에 지금 친구가 같이 있는데 걔 헤어진 남자친구가 우리 집까지 찾아와서 행패 부려. 이 말 듣고 부모님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장거의 어머니가 장거, 괜히 너까지 불똥 튀는 거 아니야? 조심해. 같이 사는 거 걸리더라도 신고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라고 조언을 합니다. 하지만 스토킹 신고는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2016년 11월 3일 새벽에 일이 터진 겁니다. 이날 장거와 류씨는 함께 귀가를 하면서 길고 좁은 아파트 복도를 걷다가 천스펑이 뒤따라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무서워진 류씨는 먼저 막 뛰어서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장거는요, 류신 바로 뒤를 따라오고 있었어요. 류신이 막 뛰어서 집으로 들어가니까 당황한 장거도 따라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류신이 먼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네? 당연히 장거 뒤따라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날 밀쳐내. 아니, 내 집인데 날 못 들어오게 밀쳐내고 자기 혼자 집 안으로 들어가서 현관문을 잠가버린 거예요. 지금 딱 아래처럼. 딱 이렇게 된 겁니다. 아니, 지금 바로 뒤에 천스펑이 오고 있는데 집주인인 나를 그대로 복도에 버려두고 지 혼자 집 안으로 들어가? 너무 당황한 그 순간 뒤에서 따라오던 천스펑의 손에 현관문 밖에서 장거가 잡힌 거예요. 천스펑은요, 칼을 들고 장거를 인질로 삼아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야, 류신, 너 집안에 있는 거 다 알아. 좋은 말로 할 때 나와. 안 나오면 네 친구 지금 내 손에 죽는다. 보통 이러면 무서워서라도 문을 열든지 아니면 자기는 어쨌든 대피해 있는 거잖아요. 그 시간에 얼른 경찰에 신고를 하든지 뭔가 할 텐데 이때 류씨는요, 딱 자기 혼자, 아니 자기 집도 아니에요. 장거 집에 피해 있으면서 꼼짝을 안 합니다. 아, 몰라. 죽이든지 말든지 난 나만 살면 돼. 천스펑 입장에서는 아무리 협박해도 끄떡을 안 하니까 더 화가 난 거예요. 그대로 장거의 목을 12번이나 찌릅니다. 그리고 도망가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친구가 지금 칼에 찔려서 쓰러져 있는 그 순간에도, 친구가 칼에 한번 찔리고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그 순간에도 류씨는 신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친구 죽어가는 그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아, 내가 안 죽어서 다행이다. 이러면서. 이 류신, 이 여자가 언제 신고를 했냐면, 이 장거가 막 찔리기 직전 살려달라고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러다가 한번 찔렸어요. 목을 찔려 나서 소리 지를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후에 연속으로 찔리면서 온 몸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까? 조용하네. 천스펑 간 것 같아. 한참 지나가지고 문을 연 거예요. 열었더니 장거가 피를 엄청 흘리면서 죽어있네. 자기 친구 장거가 과다출혈로 죽은 걸 확인한 후에 신고합니다. 이게 친구입니까? 지 힘들 때 도와줬던 친구를 이딴 식으로 배신해? 자기 절친이라던 장거가 현관문 앞에서 공격받고 있을 때 류신 혼자만 집 안으로 피신해 화를 피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본에서 사건이 발생하긴 했지만 중국에서 엄청 논란이 됐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이틀 정도 지났을 때
그때 당시에 이 사건이 일본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자세히 알려진 게 거의 없었어요. 둘이 친구고, 전혀 살해 당시 어떤 상황이고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 장거의 어머니, 딸이 이렇게 사망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게 원통하고 분하셨겠습니까? 참고 참다가 중국 웨이보에 글을 올리신 거예요. 범인은 류신의 전 남자친구이며 류신은 혼자만 도망간 뒤에 딸의 죽음을 방관했다 라고. 솔직히 지금 사건을 모두 들으신 분들 전부 같은 생각일 것 같아요. 살인을 직접적으로 한 천스펑이나 자기 혼자 죽든지 말든지 도망친 류신이나 똑같은 살인범, 똑같은 연놈 아닌가. 그런데요, 이 사건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더 천불이 나는 상황이 이어집니다. 류신은요, 이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모든 정황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진술합니다. 저 사건 당시 현관문 잠근 적 없어요. 현관문을 안 잠갔다면 장고가 문을 열고 뒤따라 들어갔겠지. 왜 문 앞에서 인질이 됐겠니?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건 기본입니다. 살인범인 천스펑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류신은 의도적으로 장거 어머니와의 접촉을 피했고 사과도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사건의 초점은 점점 천스펑에서 류신과 장거 어머니와의 갈등으로 옮겨갑니다. 이 장거의 어머니는요,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이자 결정적인 증인, 딸 죽음의 원인을 제공한 류신과 너무 만나고 싶었습니다. 이 사건의 진상을 다 듣고 싶었어요. 사과도 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류신 계속 피하는 거예요. 계속 이러니까 안 되겠다 생각한 이 장거의 어머니가 자기 웨이보와 언론에 범인은 류신의 전 남자친구이며 류신은 혼자만 도망간 뒤에 딸의 죽음을 방관했다 라고 올리고 류신과 그의 가족 신상을 다 공개한 거예요. 너 언제까지 피할래? 그렇게 두 사람은요, 한 중국 방송사 특집으로 사건 9개월 만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만나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만났을 때 정말 죄송하다고 울부짖고 사죄를 구하는 게 일반적인 행동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때 장거의 어머니를 만난 류신의 행동은요, 그야말로 사이코패스였습니다. 류신은요, 울긴 울었어요. 죄송하다 하면서 울긴 울었는데 끝까지 자기는 현관문 안 잠갔다는 거예요. 그냥 장거가 안 들어온 거라고, 못 들어온 거라고. 와, 딸이 죽었어요. 그것도 너무 억울하게. 그런데 가해자는 끝까지 자기는 죄가 없대요. 문을 잠갔다는 증거가 있고 뭐 다 해도 자기는 억울하대요. 이 어머니 화가 안 뻗치겠습니까? 이 어머니는요, 그 방송에서 류신과 그의 가족들의 적반하장식 태도를 다 폭로합니다. 그랬더니 류신, 이 아줌마가 뭐라는 거야, 짜증나게. 미안하다고 몇 번 했으면 받아줘야 될 거 아니야. 라는 건지 뭔지 갑자기 이 피해자인 장거의 어머니를 협박합니다. 누구 마음대로 당신이 나와 내 가족 관련 글을 올려요? 그걸 당장 안 내려요? 안 내리면 나 재판 협조 안 해. 나 몰라, 알아서 하세요. 이게 진심으로 미안한 사람의 행동입니까? 그러니까 울고 불고 막 방송에서 했던 건 다 쇼인 거예요. 류신이 동물만도 못한 짓을 하고 있잖아요. 누구한테 배운 거겠습니까? 다 자기 부모한테 배운 거겠죠. 이 류신의 부모 역시도요, 미안하다가 아닌 오히려 장거의 어머니한테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해댔습니다. 내 딸이 안 죽었으니 나 상관없어. 이거예요. 네 딸이 죽든지 말든지 내 알 바야. 왜 난리야. 실제로 네 딸이 명이 짧아 그렇게 죽은 거를 왜 내 딸 탓을 하는데?
라고 말했대요. 실제로. 둘의 만남은 화해나 용서로 이어지지 못했고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류씨는요, 자기도 웨이보에 억울함을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호소를 넘어서서요, 뻔뻔하게 사망한 장거의 사진을 올려놓고 이상한 소문까지 퍼뜨리기 시작해요. 원래 장거가 동성애자였어요. 저한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장거 어머니 TV나 언론에 되게 좋은 엄마인 척 하는데 그 엄마 좋은 엄마 아니에요. 장거 엄마 죽은 딸 팔아 돈 버는 되게 이상한 엄마예요. 라고 매도까지. 당연히 모두 근거 없는 이상한 소문이었습니다. 아니, 장거는 자기를 진짜 친구라고 생각해서 스토킹으로 힘들어하는 자기를 집에까지 들여줬어요. 그런데 지금 2년 하는 거 보세요. 자기 혼자 살겠다고 문 딱 잠그고 친구 죽어가는 거 알면서도 신고조차 안 한 여자가 난 당당해요 라고 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매도하고 그의 어머니를 이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여자는요, 자신을 옹호하는 사람들한테 약 1,000만원가량 기부금까지 받습니다. 아니, 지가 가해자인데 지가 이걸 왜 받아? 그런데요, 이게 또 끝이 아니에요. 이 류신이라는 이 여자가 정말 악녀인 게요. 중국식 설날인 춘제가 다가온 거예요. 이 장거의 어머니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딸을 잃고 다가온 첫 설날인데 그 빈자리가 너무너무 크게 느껴졌겠죠. 그런데 이 류신, 그런 장거 어머니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가족들과 다 같이 모여서 행복한 한 해 되세요. 라고. 이게 사람 새끼입니까? 의도적으로 보낸 거예요. 너 멋대 보라고. 너무 괘씸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것도 공개한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섬뜩한 게 류신이 이 어머니한테 웨이보로 메시지를 또 보낸 거예요. 이 어머니가 진짜 기가 차서 그것도 공개하셨는데 그 내용이요, 정말 가관입니다. 류신이 피해자인 장거의 어머니한테 아줌마, 피로 만든 만두 맛있어요? 라고 보낸 거예요. 마치 과다출혈로 죽어간 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듯이 자기가 혼자 그 집안으로 들어가서 현관 문만 안 잠갔어도 친구인 장거까지 들어오고 잠그기만 했어도 장거 안 죽었을 거예요. 지 혼자 살겠다고 문 딱 걸어 잠가가지고 장거가 못 들어가면서 거기서 인질로 잡히고 죽은 거 아니에요. 장거까지 들어오고 나서 잠그기만 했어도 이런 슬픈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뻔뻔하게 자기는 죄가 없다며 그 절친이었다는 그 엄마에게까지 이런 무례한, 이런 말도 안 되는 인간이길 포기한 행동을 한다는 건 정말 미친년인 거죠. 아줌마, 피로 만든 만두 맛있어요? 당신 딸이 엄청 피 많이 흘리고 죽었어. 류신이 이 장거의 어머니를 괴롭힌 건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이 익명으로 계속 어머니를 괴롭힌 게 확인된 거예요. 익명의 한 계정이 있는데 그 계정의 주인이 류신으로 추정이 돼요. 그 계정의 주인이 어떻게 장거 어머니의 집 주소를 알았는지 장거 어머니의 집으로 비둘기 고기, 그리고 소, 돼지의 목 힘줄, 그리고 오리 목을 명절 선물로 보낸 겁니다. 장거가 목을 12번 찔려 죽었단 말이에요. 다 목에 관련된 것만. 여기서 비둘기 고기를 보낸 건 생전 장거의 어머니가 딸인 장거를 부를 때 별명인 비둘기라고 많이 불렀었대요. 마치 우리 강아지 하는 것처럼 우리 비둘기 이런 식으로.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당신 딸 별명이 비둘기였잖아. 여기 비둘기 고기. 아, 맞다. 당신 딸 목 찔려 죽었지? 여기 소, 돼지, 목 힘줄. 우리 목이야. 이거 잘 보고 딸 생각 많이 해? 라고 보낸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계정 주인은요, 장거 어머니의 몸보신을 위해서 목을 따 피를 뺀 암탉과 비둘기 고기로 만든 만두도 보내겠다고 글을 씁니다. 이 어머니가 딸을 잃은 것 자체도 너무너무 괴로운데 가해자의 이런 뻔뻔한 태도에 오히려 살인을 저지른 천스펑보다도 더 악한 여자예요. 뭐 둘 다 악하지만 와, 참다 이 장거의 어머니는 결국 2019년 10월 28일 류신을 고소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장거 어머니는 류신을 상대로 한 1심 재판에서 이겨요. 그래서 재판부는 류신한테 장거의 어머니가 입은 약 1억 3천만 원 정도의 경제적 손실과 이 정신적인 피해를 보상하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정말 말이 안 되잖아요. 재판부에서도 이 류신이 사건 당시 자기 스토킹 천스펑이 집 근처에 숨어 있을 수도 있다, 숨어 있는 것 같다, 이거를 장거한테 말 안 하고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거, 그리고 현관문으로 따라 들어오려는 장거를 밀쳐내고 못 들어오게 문을 잠근 행위를 중대 과실로 봤습니다. 이건 살인이죠.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웨이보 익명 계정이나 자기 문자로 보낸 악행들 모두 장거 어머니를 자극하고 도발한 혐의로 인정됐습니다. 전 남친의 위협 속에서 자신을 적극적으로 도와줬던 친구를 죽게 내버려 두고 자기 목숨과 이익만 챙기려 했던 이 류신의 행동. 기부금을 지가 왜 쳐봤습니까? 피해자를 죽음으로 몬 것도 모자라 그의 어머니에게까지 한 말도 안 되는 행동들. 와, 정말 제가 준비를 하면서도 너무 경악을 했어요. 한편 살인범 천스펑은 2017년 12월 22일 일본 도쿄 지방법원에서 유기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현재 일본 교도소에 복역 중이라고 해요. 그리고 장거의 어머니는 20년으로 모자르다. 그가 20년 다 살고 나오자마자 다시 그를 중국 법정에 고소할 거라고 얘기를 했다는데요. 와, 정말 네 딸이 명이 짧아 그렇게 죽은 걸 왜 내 딸 탓을 하냐? 라는 부모나 아줌마 피로 만든 만두 맛있어요? 설날 가족들과 다 같이 모여 행복한 한 해 되세요. 라는 그 딸 유신이나 그년의 그 새끼죠. 그래서 오늘은 중국의 진짜 말도 안 되는 악마와 악녀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2020년 9월 13일 인천 남동구의 한 주택에서 새벽 12시 40분쯤 당시 58세였던 김씨가 자신의 친구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친구인 이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이씨의 왼쪽 가슴 아래 찌른 뒤 2번 더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체포가 됐습니다. 친구 셋이서 모여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흉기 난동이 벌어진 거예요. 도대체 이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술자리에서 말싸움이 오갔나? 9월 13일 이날 50대였던 김씨, 이씨, 정씨 이 세 친구가 모여 술판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하하호호 웃으면서 마시다가 12시가 지났을 때쯤 이 이씨와 정씨가 완전 만취 상태는 아니었고 술을 마시니까 잠이 와서 벽에 기대에 잠깐 존 거예요. 잠깐. 이씨와 정씨가 조는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던 김씨. 김씨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곤 흉기를 들고 와
그대로 이씨를 찔렀어요. 여기서 무서운 게 뭐냐면 이씨 졸고 있었을 뿐 만취 상태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갑자기 친구가 칼로 찌르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놀래서 눈을 확 뜨고 이 김씨와 눈을 마주치면서 너 왜 이러냐고, 이러지 말라고, 그만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눈을 보면서. 그럼에도 이 김씨는 이런 말을 하는 이씨의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면서 무려 2번이나 더 찔렀습니다. 자기 친구를 똑바로 보면서 친구가 아프다는데도 계속 공격을 한 거예요. 이게 뭐지? 싶은데 경찰에 체포된 직후 김씨는 모르겠다, 술에 너무 취해 기억이 안 난다 라고 처음에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씩 더 흐르면서 말을 바꿉니다. 도대체 왜 갑자기 친구를 찌른 겁니까? 아니, 술 마시고 잠든 친구들을 가만히 쳐다보니까 갑자기 둘 중에 하나를 죽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유예요. 갑자기 죽이고 싶어서 친구를 칼로 찔렀는데 이게 다행히도 미수에 그친 겁니다. 아니, 같이 술 마시다가 싸움이 난 것도 아니었고요. 잘 마시고 있었단 말이에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범행 이유죠. 이 친구 이씨가 그 많은 피를 흘리면서 그만하라고 하는데도 그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2번이나 더 찔렀다는 게, 이에 경찰은요, 한 번 더 물었어요. 그럼 정씨와 이씨 두 사람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는데 왜 이 두 사람 중에 이씨를 노린 건지. 이 물음에 김씨는 그냥 이씨가 더 뚱뚱해서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피해자가 더 뚱뚱해서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그냥 이게 김씨의 범행 이유의 전부예요. 아니, 너무 뭐가 없으니까 혹시 김씨가 속으로 이씨에게 뭔가 원한이 있었다거나 쌓인 게 있었나? 혹은 뒤로 뭔가 숨겨진 진짜 이유가 따로 있지 않을까? 그냥 진짜 범행 이유를 숨기기 위해서 이씨가 더 뚱뚱해서 찔렀다라고 둘러대고 있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알 수가 없죠. 김씨가 말한 범행 이유는 정말 이게 끝이니까 맥락 없는 흉기 난동인데, 전문가들은요, 아무래도 이 김씨 사이코패스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사이코패스들의 범행 동기는요, 합리적이지 않대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남을 찔렀어요. 그 감정 자체를 공감 못하는 거예요. 당시 김씨는요, 이씨의 소장까지 파열될 정도로 엄청 깊게 강하게 찔렀습니다. 방금까지 같이 웃으면서 술 마시던 친구를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을. 전문가는요, 결국 소장이 파열될 정도까지 갔다는 얘기는 그것 자체, 찌른 그 행위 자체에 이 사람은 되게 큰 의미를 담았다고 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씨는요, 늑골 골절과 소장 등이 흉기에 찔려 전치 4주간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무엇보다 정신적인 충격 어쩔 거예요. 이 친구가 날 찌를 거라고 뭐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나름 믿는 친구였을 건데, 그러니까 같이 술 먹고 한 거 아니에요. 정말 피해자 이 씨가 살아서 다행이지. 같이 술 먹다가 친구에게 뚱뚱하다는 그 이유로 허망하게 찔려 사망하셨다면 어쩌실 뻔했습니까? 사람이요, 사람을 찌른다는 게 첫 행동으로는 절대 쉽지 않거든요. 이 김씨는 술을 먹다가 갑자기 둘 중 하나 찌르고 싶다고 바로 갖다 찔렀습니다. 친구가 그만하라고 하는데도 그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계속적으로 찔렀어요. 이 김씨, 이런 행동, 이런 짓 당연히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1998년에 강도 상해죄로 징역 2년 6개월, 2012년도에도 흉기 상해죄로 징역 2년 6개월,
그리고 징역 3년 6개월까지 2번. 2018년도에도 상해죄로 징역 6개월. 이때는 집행유예까지 나왔어요. 1년. 아니, 지금 비슷한 범죄들이 1998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가면 갈수록 형량이 더 낮아지고 있는 듯 합니다. 2018년도에는 6개월 징역의 집행유예. 2018년 이후 2년이 더 지나 2020년 다시 친구를 칼로 찔러 살인미수를 저질렀습니다. 두 사람 중에 이 씨가 더 뚱뚱해서 찔렀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우선 1심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친구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뚱뚱해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이야기한 점에 비춰 불특정인에 대한 살해 욕구를 보이고 있어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12일간의 입원 치료와 6개월간 통원 치료를 받았음에도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라며 이 김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런 선고에 김 씨 바로 항소했습니다. 그렇게 이어진 2심 재판. 2심 재판부 역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상대로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그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바가 전혀 없다. 피해자는 현재까지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다. 라며 1심 8년 선고를 확정지었습니다. 결국 징역 8년 받았어요. 1998년도부터 계속 범행을 저질렀고 2020년 8년. 이렇게 8년이 나온 데는 김 씨가 이 씨를 찌른 뒤에 이제 몇 차례 친구를 찌르고 자기가 119에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게 또 했단 말이에요. 이 점이 참작이 된 거예요. 약간 그 장난친 것처럼 사람 볼 꼬집는 것 마냥 그냥 찌르면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찌른 것처럼. 재판부도 적잖이 당황을 한 거예요. 보통 이런 살인 미수는 동기가 있는데 돈이 목적이었다거나 아니면 원한 관계였다거나 계획 범죄였다거나 뭔가 이런 게 있는데 이 사건은 거의 묻지마란 말이에요. 친구 간의 묻지마 살인미수 사건. 그러니까 재판부도 참작할 만한 동기가 없다 보니 기본 동기로 8년이 선고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참 정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건은 친구 간에 벌어진 묻지마 사건인 것 같아요. 친구 이 씨가 살을 쳐서 다행이지 정말 믿었던 친구한테 몸적으로도 그렇지만 정신적인 충격도 장난 아니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얘가 더 뚱뚱해서 친구를 칼로 찌른 무서운 한 악마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2012년 7월 6일 미국의 한 가정집이 발칵 뒤집힙니다. 여보, 스카일러가 없어졌어. 부모님이 16살이었던 딸 스카일러를 깨우기 위해서 아침에 딸 방에 갔다가 사라진 걸 알게 된 거예요. 전날 밤 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후에 딸은 곧장 자겠다면서 씻고 방으로 들어갔는데 다음날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한 가지 이상했던 건 당시 스카일러의 방 창문이 열려 있었어요. 마치 저녁이나 새벽에 삘 받아서 엄마 아빠 몰래 창문 타고 스스로 나간 사람처럼. 하지만 가족들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냐,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거기다 스카일러는 자칭 모범생이었어요. 우리 딸은 그런 짓을 할 애가 아니다. 문이 버젓이 있는데 왜 창문으로 나가냐. 그렇다면 가족들의 생각대로 그녀는 집 안에서 자다가 납치가 된 걸까요? 가족들은 바로 경찰에 실종신고를 넣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경찰에 제발 앰버 경보 좀 발령해주세요 라면서 호소를 해요. 미국에서 아이가 유괴됐을 때 울리는 긴급 알람 메시지입니다. 앰버 경보가 발령되면 TV, 라디오 등의 매체,
전광판이나 SNS, 휴대폰 등을 통해서 경보가 방송된다고 하는데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튼 이 경보를 좀 발령해 달라고 호소를 한 건데 그런데 이때 경찰은요 이를 반대합니다. 왜냐? 경찰이 봤을 땐 이 사건 납치 유괴로 보이지 않았거든요. 우선 진짜 유괴 사건이었다면 아이 납치한 후에 납치범들이 바로 보호자한테 연락해서 돈이나 어떤 걸 요구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전혀 없었죠. 거기다 창문도 열려 있었어요. 납치됐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스스로 집을 나갔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였습니다. 또한 당시에 이제 집 주위에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새벽에 스카일러가 집을 나와서 스스로 세단? 차를 타고 이동하는 게 찍힌 거예요. 만약 유괴였다면 차에 타는 그 순간까지도 막 소리 지르고 저항을 했겠죠. 그 모습이 담겼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CCTV 속의 그녀는 저항 하나 없이 바로 차에 스스로 타요. 이게 어떻게 유괴고 납치냐. 이건 명백히 스스로 가출한 거다. 앰버 경보 낼 수 없다. 그렇다면 가출했다는 건데 금방 돌아오려나? 아니요. 그녀는 사라진 지 몇 달이 지나도록 연락도 돌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애가 타기 시작한 가족들 뭐라도 해야겠는데 경찰은 조사조차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답답한 마음에 전단지를 만들어 마을에 막 돌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때 함께 걱정하고 있었던 스카일러의 가장 친한 친구 실리아와 레이첼도 함께합니다. 실리아는요 스카일러와 어린 시절부터 친구였고요. 제일 오래된 친구였어요. 레이첼은 고등학교에서 친해진 친구였습니다. 금발이 레이첼이에요. 스카일러와 이 두 친구는 항상 같은 곳에서 함께하던 좋은 친구였습니다. 게다가 이 두 친구도 스카일러처럼 모범생에 공부를 너무 잘하고 착실했다 보니 이 스카일러의 부모님이 굉장히 믿고 이뻐하던 애들이었어요. 이 두 친구까지 나서서 도와주고 걱정해주니 부모님 입장에서는 너무 고마웠겠죠. 부모님은요 매일같이 빌었어요. 제발 살아만 있어 달라고. 하지만 그렇게 빌었건만 스카일러는 안타깝게도 실종 6개월 후에 2013년 1월 16일 사망한 채로 발견됩니다. 집에서 50km 떨어진 한 폐허 근처에서 발견됐어요. 당시 몸은 돌이나 낙엽, 나뭇가지로 덮여져 있었습니다. 시신 발견과 동시에 부모님과 두 친구들은요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했어요. 친한 절친인 실리아 또한 그날 늦게 자기 트위터에 글을 올려요. 오늘은 정말 내 최악의 날입니다. 내 친구 스카일러 편히 쉬어. 항상 늘 보고 싶을 거야. 넌 영원히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야. 애도를 표한 거예요. 이 스카일러의 시신을 발견하는데 가장 큰 도움을 준 사람은 바로 한 제보자의 덕분이었습니다. 그 제보자가 시신 위치를 딱 알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은 스카일러가 너무 걱정돼서 기다리지 못하고 경찰서로 왔다고. 스카일러의 시신 위치를 제보한 사람은 다름 아닌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 레이첼이었습니다. 같이 전단지까지 돌리면서 스카일러를 찾는데 도왔던 레이첼이 시신 위치를 알고 있었다? 왜? 어떻게? 그럼 알면서도 모른 척 전단지 돌리면서 쇼했던 거야? 어떻게 레이첼은 경찰도 찾지 못한 시신 위치를 알고 있었을까? 지금부터 사건 당일인 7월 5일 늦은 밤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날 스카일러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 와서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그때 그녀의 핸드폰이 울려요. 전화를 건 사람은 친구 레이첼. 스카일러, 나 지금 니네 집 앞이야. 잠깐 밖에 나갈래? 야, 나와. 창문으로 밖을 봤더니 레이첼이 세단 차를 몰고 앞에 와 있네. 그래서 레이첼이 부모님이 알지 못하도록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갔던 겁니다.
그 후에 그들은 30km 떨어진 펜실베니아의 한 숲으로 갑니다. 왜? 거기서 마약하려고. 이 숲은요, 거의 이들의 아지트 같은 곳이었어요. 사람도 거의 없고 마약하기 딱 좋거든. 참 웃기죠? 학교 부모님에게는 공부도 잘하는 모범생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일탈을 또 즐기고 있었던 거예요. 여튼 그렇게 숲으로 들어와서 늘상 있는 일, 마약권에서 딱 하려고 하는데 아 맞다, 라이터를 차에 두고 왔네. 스카일러, 미안한데 네가 차에 가서 라이터 좀 가져다 주면 안 될까? 이런 레이첼의 말에 흔쾌히 스카일러 오케이 합니다. 아, 차에 있어? 알겠어, 기다려, 금방 갔다 올게. 그렇게 스카일러가 딱 뒤 돌아서 차 쪽으로 걸어가는데 그와 동시에 뒤에서 카운트다운 세는 소리가 들립니다. 3, 2, 1. 스카일러 입장에서는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숫자를 세니까 뭐지? 하고 레이첼이 있는 쪽으로 뒤를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렇게 뒤를 딱 돌았는데 그 순간 그녀는 배가 타는 듯한 엄청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 짧은 순간 레이첼이 스카일러의 배를 찌른 거예요. 갑작스러운 친구의 이런 돌발 행동에 스카일러는 살기 위해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절친이라던 레이첼은 어딜 도망가! 연달아 계속 찔러댔어요. 절친 스카일러의 움직임이 멈출 때까지. 죽은 걸 확인한 레이첼은 이제 죽었네. 야, 실리아, 옮기자. 이 말에 갑자기 어딘가에 숨어있던 실리아가 쓱 나와요. 그러니까 스카일러의 절친이라던 실리아, 레이첼 둘이서 공모해가지고 죽인 겁니다. 자기 절친들한테. 아니, 이 두 친구는 친구도 아니죠. 이것들은요, 스카일러의 시신을 폐허 근처에 버려버립니다. 원래는요, 시신을 땅에 묻으려고 했었대요. 그런데 생각보다 흙이 딱딱해 잘 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파려고 시도하다가 아이씨, 안 해. 야, 그냥 여기다 버리자. 대충 그냥 쓰레기 버리듯이 툭 던져놓고 그 위에 낙엽이나 기타 잔해로 덮여놓은 겁니다. 덮어놓은 거예요. 시신을 숨긴 후에 둘은 옷을 갈아입고 각자 집으로 갑니다. 이들이 소름 돋는 게 자기들이 죽여놓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 같이 걱정하는 척 하면서 스카일러의 부모님을 도와 전단지까지 돌리면서 생쇼를 했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사실을 알았을 때 부모님 얼마나 기가 찼을까요? 사실 이 소녀들의 범죄는요, 우발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몇 달 동안 범행 현장부터 시신 투기 방식, 살해 방법, 도구 등등 세밀하게 하나하나 계획한 계획 범죄였어요. 그들의 차에는요, 칼, 갈아입을 옷, 삽, 피를 닦을 표백제까지 범행에 필요한 모든 것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범죄는요, 무려 6개월 동안이나 발각되지 않았어요. 완전 범죄로 묻히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레이첼이 시신 위치를 안다면서 자백 아닌 자백을 했죠. 왜 했던 걸까요? 사실 자기 절친을 죽인 후에 레이첼은 죄책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스카일러의 부모님이 또 힘들어하는 것까지 옆에서 보다 보니 더 그랬겠죠. 그래서 정신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경찰서를 찾았던 거예요. 자기가 스카일러의 시신 위치를 알고 있다고.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한 가지 너무너무 궁금한 게 있죠. 이 세 사람은 절친이었어요. 그런데 그들 중 한 명을 계획적으로 죽였다면 상당한 원한이 있었다는 건데 도대체 이 둘은 스카일러를 왜 죽인 걸까? 레이첼과 실리아가 체포된 후에 이들은 범행 동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저희가요, 스카일러랑 같이 다니긴 했는데요. 솔직히 같이 다니기만 했을 뿐
저희 스카일러 별로 안 좋아했어요. 이 말을 뒷받침이라도 하듯 사건 며칠 전에 스카일러도 자기 트위터에 좀 세 사람 간의 균열이 일어난 듯한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친구 사이에 우정이 약간 금 가는? 그러면 왜 금이 갔을까? 잘 지내다가. 뭔가 우정에 금이 가는 동기가 있었나? 네, 동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들 우정에 금이 간 이유는요. 스카일러가 레이첼과 실리아의 어떤 비밀을 발견했기 때문이었어요. 사건이 일어나기 몇 달 전 어느 날 밤에 스카일러와 레이첼, 실리아는 평소처럼 드라이브를 가기로 약속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날 스카일러 혼자 늦게 퇴근을 하게 되면서 조금 늦게 이 드라이브에 합류하게 돼요. 야, 나 아르바이트 좀 늦게 끝날 것 같아. 실리아, 레이첼 조금만 기다려줘. 나 금방 갈게. 그렇게 일이 딱 끝나고 다급하게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레이첼 세단 차로 막 달려갔는데 문을 열거나 창문을 두드리려고 차 가까이 가서 안을 딱 보는데 내 친구 레이첼과 실리아가 둘이 키스하다 못해 그 여자들끼리 그 관계에 가지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스카일러가. 너무 놀랬겠죠. 내 친구들끼리 둘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충격을 받은 스카일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레이첼과 실리아가 본 거예요. 야, 큰일 났어. 스카일러가 본 것 같아. 그 순간 둘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야, 스카일러가 우리 관계 이거 다 까발리는 거 아니야? 우리 이러고 있었던 거 사람들한테 다 말하고 다니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죽인 거예요. 이게 살인 동기입니다. 자기네들 동성관계인 거 스카일러가 말하고 다닐까봐. 2013년 5월 1일 레이첼과 실리아는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리고 이 소녀들은 미성년자였지만 계획적인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성인 취급을 받아야 했어요. 레이첼은 2013년 5월 1일 2급 살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10년 후에 가석방 자격이 있는 징역 30년. 실리아는 2014년 1월 24일 1급 살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15년 후에 가석방 자격이 있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소녀들은 감옥에서 있을 뿐 살아있을 순 있겠죠. 스카일러는 죽어서 다신 돌아올 수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절친이라고 믿었던 세 친구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벌어진 한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